바로 했잖아. 그죠? 우리 바로 했으니까 지금 잠깐만 그러면은 저기 지금 녹화되고 있고 마이크 되고 자,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 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뭔데요? 주식 수를 주식 수를 주식 가격 그거랑 곱한 거. 주가랑 네. 주식 수를 주가랑 곱한 게 시가총액. 그럼 시가총액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래야 음. 그 기업이 음.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요. 가치를 확실하게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치 알면요. 그 가치를 알아. 이거 가치를 아는 데는 시가총액이 필요하니까 시가총액을 우리가 구하는데 그 가치를 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싼지 비싼지 알아보려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는 거예요? 싼 주식. 싼 주식인 거지. 아무리 좋아도 비싼 주식은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면 전 영상은 볼 필요 없어요. 자, 전 영상은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할 거냐? 일단은 시가총액이랑 연결되는 거긴 한데 일단 일상생활로 또 조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피자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피자는 억지로 막 쉽게 설명해 주려고 제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전 것도 있는데 봐봐요. 기업이 그때 있는 목적, 기업이 왜 만들어지는지 목적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때 대답 잘해줬어요.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업을 하는데 한 내가 1억 가지고 시작을 했어. 근데 한 5억 정도 필요해 지금 보니까.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빌려야 돼. 그럼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빌리는 방법 두 개. 생각나는 거. 은행한테 돈을 대출을 받거나. 그치, 은행한테 대출을 받거나. 그럼 뭐예요? 야, 내가 갚을 테니까 돈 빌려줘 하는 거죠. 맞아. 그거랑 그럼 또 하나 더. 네, 다른 사람 투자를 받는 거. 정답. 진짜 딱 나왔어요. 우리 짠 거 아니죠? 네. 진짜로. 아니, 진짜 봤잖아. 그러니까 뭘 받는 거? 투자를 받는 거. 이게 그럼 뭐예요? 동업인 거지. 왜냐면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받는다라는 건 그 사업이 잘 됐을 때 수익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업이야. 그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 유동성이라고 하거든요. 현금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돈의 관계를 유동성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부채. 이게 뭐냐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줘라고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이제 부채 쪽 사이드라고 보면 되고 그게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주식을 발행해서 동업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거는 동업자를 구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내가 갚을 돈은 아니야. 근데 동업이니까 수익이 잘 나면 이 수익을 쉐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갚을 테니까 빌려줘 하는 방법이랑 동업자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뭔가 99% 성공이야. 그러니까 딱 봐도 이 돈 딱 5억만 있으면 이 사업은 성공해요. 그러면은 야, 돈 좀 갚을게, 돈 좀 빌려줘라고 하면서 돈 빌릴 것 같아요? 아니면 동업자를 구할 것 같아요? 동업자 구하고. 아니 봐봐요. 99% 성공한다며. 99% 성공하는데 동업자를 나 구하면 혼자 어떡해? 성공할 수 그럼. 있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99% 사업이 성공할 것 같으면 야, 돈 빌릴 테니까 아니 돈 갚을 테니까 빌려줘라고 하지 동업자를 안 구한단 그쵸,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동업자를 구하는 것보다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돈을 그러니까 갚을 돈을 빌리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사업이 잘 돌아갈 때는.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너무 잘 되니까 얘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 기업들인데 사업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 다들 채권 발행해서 돈 빌리고 채권 갚아야 될 때 또 채권 발행해서 이제 돈 빌리고 갚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한데 이 사업이 한 20%? 20% 남짓이야. 성공할 확률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동업자를 구해야 돼. 그죠? 20% 정도 성공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야, 돈 갚을 테니까 빌려줘 하면 내가 다 그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잖아요. 애매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남 돈 빌려서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그 투자자를 구하는 거지. 우리 개인 사례에서는 동업자를 구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채권을 얼마나 발행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치 않아요. 채권이 너무 무리하게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극한 사항은 저희가 가정을 안 할 거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주주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왜냐? 시가총액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수라 그랬잖아. 근데 제가 방금 동업자를 구하는 거는 주식을 신규로 발행해서 구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럼 뭐예요? 주식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시가총액이 그걸 못 따라가. 그러니까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주식을 발행한 것만큼 못 따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을 투자한 주주인데 내가 투자한 기업이 주식수를 늘린다 이러면은 조심하고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런 경우가 크게 세 개야.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여러 개 있겠지만 크게는 이제 세 가지를 보면 되는데 오늘 그걸 다룰 거고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아까 개인 사례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동업자를 구하는 거예요. 동업자를 구하는데 한 20% 성공한다라고 이야긴 했지만 그래도 좀 성공될 것 같아.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내가 좀 뭐 시장에서는 좀 위험하다 보지만 나는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무튼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랑 같이 할 것 같아요? 은행한테 잘 될 거면은 잘 될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쉐어해야 돼. 은행이랑 쉐어할 거야? 누군가랑은 해야 되는 거야. 누군가랑 해야지. 아니 쉐어는 해야지. 동업자인데. 근데 누구랑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딱 진짜 말자 다시 돌아와봐요. 다시 알것 일단 같아. 누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니야. 혼자 했다니까. 혼자 사업을 했어 지금.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구상을 했어. 구상을 했는데 지금 나는 1억을 넣어서 막 했는데 5억 정도가 필요해. 나는 돈이 5억이 없어. 그럼 돈을 빌려야 돼. 지인한테 빌려야 돼. 그러니까 동업자를 구해야 돼. 은행은 동업을 안 해줘요. 걔네들은 뭐 대출은 해줄 수 있는데 돈은 안 빌려줘. 그럼 지인 중에 구해야 돼. 근데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잘 될 거는 가족한테. 그치? 고마워요. 그치? 그잖아요. 잘 될 것 같으면 가족이잖아. 자, 그럼 가족한테 먼저 돈을 이제 빌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 그런 경우가 있고 가족한테 빌려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한테 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둘이서 하고 있는데 5억으로 될 줄 알았더니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2억 정도가 더 필요해. 근데 그럴 경우에 사업이 여전히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유동성을 대응하겠어요? 가족한테 좀 더 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조금 더 내고 그 다음에 기존에 투자했던 어머니가 내서 각출하는 거지. 서로 해서 조금 더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그죠? 그럼 세 번째, 이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잘 될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미 돈을 넣었으니까 해보고 싶으면 끝까지 가보고 싶어. 그럴 때는 돈 빌리려면 내 사람들한테 빌려야 돼요. 저기 김아무개 씨한테 가서 빌려야 돼요. 모르는 사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아무개.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생각한 게 우리 일상생활이랑 기업의 그런 자본시장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주식수를 늘리는 이벤트는 크게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유상증자도 크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이 세 개가 각 방금 말씀해주신 가족한테 빌리는 경우, 그 다음에 기존에 투자했던 가족이랑 나랑 해서 더 내는 경우, 그 다음에 김안무기 씨한테 빌리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매칭을 해보자면 가족한테 빌리는 경우에는 딱 엄마로 집어가지고 내가 동업하자 그랬죠. 그 제3자를 정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제3자 배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뤘던 기업 중에서는 원익 P&E, 원래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이었는데 그때도 봐줬죠. 네. 맞죠? P&E 솔루션이라는 애가 개인이 최대 주주였는데 제3자 배정으로 그 원익 그룹에다가 이제 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얘네들이 최대 주주로 올라섰어요. 또 있지, 지누스 같은 경우에 원래 또 개인이었는데 현대백화점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제3자를 찍었잖아요. 그게 이제 제3자 배정이에요. 근데 이 경우가 엄마를 콕 집은 경우라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유상증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제3자 배정으로 했는데도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라 그랬잖아요. 근데도 뭐 여전히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경우, 그 경우에 하는 게 뭐다?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랑 나랑 포함해서 객출하는 거. 그래서 서로 내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한 사람이 내는 거다 보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구주주. 그래서 구주주 우선 배정.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김아무개, 이게 바로 일반 공모, 일반 유상증자. 그러면 자 봐봐요. 이 세 개가 모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동업자를 구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 돈을 어디다 쓸지는 무조건 봐야 돼. 두 번째로 뭐냐면 얼마 기준으로 받는지.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P&E 솔루션이 17,000원이었으면 17,000원 부근에서 증자를 해서 받아야 되지. 갑자기 뜬금없이 17,000원 밖에 안 하는데 3만원, 주당 3만원으로 해서 증자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로 해서 발행이 되는지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개, 자금의 사용 목적, 그 다음에 발행가, 이 두 개는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보다 한없이 낮게 10% 20% 저렴하게 주식이 만약에 발행된다 이러면 기존 주주한테는 불리하죠. 왜냐면 지금 현재 17,000원 거래되고 있는데 15,000원에 제 3자한테 주고 막 이러는 거니까.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도 나는 지금 계속해서 투자해서 17,000원에 지금 사야 되는데 사려면 왜 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갑자기 15,000원에 발행을 하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했는데 17,000원짜리인데 19,000원에 한다. 이런 비싸게 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발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19,000원에 발행해도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니까 비싸게 발행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겠다. 경영진은 확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싸게 발행이 되면 괜찮네. 이렇게 보는 거. 사용 목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 기업의 밸류도 증가가 돼야 돼. 근데 밸류가 증가 안 되는 케이스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출 상환하는 거. 내가 이 유상증자를 해서 신규 사업을 막 해요. 소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뭔가 모빌리티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신사업을 막 기대감이 실적 성장성 기대감이 엄청 좋은 신규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증자한 것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1억 돈 빌리고 있었는데 이거 그냥 갚을게 이 돈으로 이래버리면 사업에 뭔가 변한 게 전혀 없잖아요. 재무적으로 안정성은 기해졌지만 조금 더 좋아졌지만 이게 성장성이 있어가지고 기업 밸류가 더 확연히 막 높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 경우에는 되게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유상증자가 되더라도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이해됐죠? 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각자의 이제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일단 제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긍정적일 수 있어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불리하진 않아. 근데 제가 이거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냥 한마디 간단하게 먼저 말해주자면 유상증자 이벤트는 제가 봤을 때 5대5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악재에 가까워요. 왜냐면 그만큼 변동성은 커진 거거든. 리스크는 커진 거거든. 왜냐면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시가총액은 만약에 일정하다 그러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돈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주가에는 부정적이거든요. 일단 일반적으로 그건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케이스든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가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가지면서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딱 봤을 때 제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낫다는 거지. 아까는 사례에서 딱 어머니 이렇게 해서 콕 집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호사다 아니면 우리가 의료계 사업을 영위하는데 그 제3자를 의사로 해서 내 친구 중에 의사가 있어가지고 의사로 콕 집어서 만약에 동업을 한다 그러면 그 전문적인 지식이 내 사업에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3자와 내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 간의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기대감 때문에 이 밸류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어떠한 사람이 왔는지 그리고 그 제3자와 내가 얼마나 큰 시너지를 이뤄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김말동 이런 애들이 만약에 나왔다. 작전일 가능성도 많아요. 완전 기존 잡주인데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들어오면은 시세 한번 띄우고 걔네들은 엑시트하고 이런 작전주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어야 된다. 이건 천천히 기를 거고 두 번째로 구주주 우선 배정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제3자 배정은 제가 봤을 때 한 6대4 6 정도는 좋은 케이스 4는 좀 안 좋은 케이스. 근데 구주주 우선 배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 좋은 쪽에 조금 더 기울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은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동업자들이 그 사업을 바라보고 조금 더 돈을 객출한다는 건 아직까지 그 사업이 훼손되진 않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3자 배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호한 케이스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구주주 우선이니까 내가 만약에 주주면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할지 말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구주주 우선 배정은 조금 더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 거고 일반 공모는 다 무시하고 솔직히 이성적으로
보자면 매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기존에 동업했던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공모를 하는 거거든. 일반 공모를 그냥 야 이제 우리 일반 공모하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해준 것처럼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은 기존에 내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같이 투자했던 사람들끼리 잘 되려고 그러지 기만무게 안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미 일반 공모로 나온 거는 그 사업의 성장성이 훼손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투자했는데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럼 웬만하면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도 아무튼 뭐 매도를 할 때는 하더라도 뭐 자금의 사용 목적이 어딘지 그 다음에 얼마에 발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같이 살펴보자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하면은 유상증자는 일단 일반적으로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구주주 우선 배정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거 약간 실사례로 들어와서 A라는 기업을 내가 투자를 했어. 근데 얘네들이 구주주 우선 배정을 한대요. 구주주 우선 배정 유상증자를 한대요. 그랬을 때 이 구주주를 특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은 매일같이 거래가 되는데 그럼 뭐 언제 기점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주주를 특정해야 돼요. 구주주 기준일이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일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일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주주, 그 이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주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또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이 돼요. 주가가, 행사가가.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 구주주 입장에서 이 사업이 괜찮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걸 참여하고 싶잖아요. 그 일반 기만무게는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 없어. 구주주는 참여 가능해. 권리죠. 그 권리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주주 기준일이 8월 5일이라고 해봐요. 그럼 8월 5일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사는 거고, 8월 6일부터는 그 권리가 없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8월 6일자 기준으로 권리락이라고 해서 이 권리가 없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격이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 나 구주주야. 8월 5일에 갖고 있었어. 근데 유상증자에 참여는 안 하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나는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에서 더 이상은 투자 안 하고 싶어 할 수 있잖아. 근데 구주주야. 그러면은 아깝잖아요. 이 권리인데 내가 권리 사용도 못하고 이거 날라가잖아.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 권리만 떼서 매매를 또 가능하게끔 해줘요. 나는 1억만 투자하고 나머지 그 권리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그 권리가 신주인수권 증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딱 5영업일 동안 거래가 돼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나는 이 구주주가 아니지만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사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구주주인데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팔아. 그러면 나는 청약에 참여할 수가 없어. 유상증자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차피 구주주 기준일 이후로 그 다음날 권리락이 발생하니까 나는 그 전에 그냥 매도 다 할래. 유상증자 참여 안 할 거고 그냥 그 전에 다 매도할래. 그러면 당연히 이때 매도를 하는 게 효율적인 투자인 거고, 그게 아니면 구주주는 맞대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하는 게 효율적인 투자예요. 그게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구주주인데 이것도 안 팔았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청약해야지. 당연한 것 같죠? 이게 진짜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제가 확신까지는 안 돼도 90% 이상이 이것도 안 팔고 청약도 안 해요. 90%는 너무 많다. 한 30%에서 40% 이상이. 반 가까이가 안 해. 근데 이런 정보는 내가 찾아서 알아야 되는 거죠. 문자가 가요. 문자가 와요? 문자 안 가. 이 금융권에 대해서는 스팸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하세요, 아니면 신주인수권 증서 파세요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그냥 스팸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지. 몰랐죠 이거? 네. 그러면 이게 또 스팸이라 생각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만약에 기업이 1,000억을 필요해서 1,000억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 200억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 200억 비잖아. 근데 이거 이렇게 몰라서 얘네들이 안 한 건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희 기만무게, 철수, 영이 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자는 거지. 그래서 실권주라고 해서 권리를 잃어서 나온 주식, 이거를 다시 또 한 번 더 청약을 받아요. 실권주 나왔다 하면 득달 같이 막 달려들어서 이 사람들이 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주주였다면 돈 받고 팔 수 있었던 걸 그냥 공짜로 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구주주 우선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투자를 하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질문이 뭐가 많냐면, 아까 제가 8월 5일이 만약에 기준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식은 내가 사고 나면 이틀 뒤에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결은 당일날 된다고 하더라도 체결일로부터 이 영업일 뒤에 결제가 되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구주주가 결정이 되냐 이걸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결제일 기준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8월 3일에 산 사람은 8월 5일에 주식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월 3일까지 산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월 4일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락이 발생하겠지. 8월 4일에 산 사람은 8월 6일에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주식 못 받아. 그러니까 이때 권리락이 발생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아까 전에 그 다음 날부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준일 하루 전날 권리락이 발생한다. 이거 좀 알면 좋아요. 됐죠? 네. 그렇게 되면 이거 딱딱딱 해서 제가 예습해온 거는 다 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일단 잠깐만 내가 예습한 거 한번 볼게요. 그 필기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았죠. 영상이 다 나와서 첫날에 그렇게 필기할 때 저는 알았어요. 아 이제 필기 안 하겠지 하고. 근데요. 난 이런 걸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저 신주인수권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잖아요. 해송옵틱스. 그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권리를 나한테 판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만약 이걸 들고 있었다면 이 가격 이 사람들이 측정한 그 가격에서 돈을 주고 이거랑 플러스를 같이 산 거잖아요. 그쵸. 이것까지 해서 같이 플러스. 근데 그게 그치, 주가인데 만약에 올라가지 않았고 막 오히려 원래 있던 거보다 떨어졌어. 그럼 나는 이제 잃은 투자를 하는. 그쵸. 무조건 이런 투자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그 금액 그걸 프리미엄이라 그러는데 그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지도 잘 판단해서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가 1,200원이야. 근데 만약에 1,000원의 행사가야. 유상증자 가격이 행사가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 200원 차이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신주인수권 증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200원 정도에서 200원 내외에서 매매가 되겠죠. 근데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왜냐면 이건 5영업일 동안 거래가 되는데 이러고 나서 신주가 상장되는 데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가 걸려요. 그러면 한 달 동안 1,200원이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500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1,500원으로 갈 수 있는 그것보다는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떨어질 위험이 크잖아. 그러니까 200원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거래가 돼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한 100원이면 살게. 100원이면 산다라고 했을 때 알고 사야 돼. 1,100원 이하로 가면은 내가 손실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1,200원보다 더 주면 솔직히 그거는 바보죠. 왜? 얘 만약에 얘 200원 줬어. 그러면은 1,200원 주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지금 이거 사야지. 왜 신주주가 증서를 사? 근데 진짜 이렇게 거래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지. 근데 나는 그냥 다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1,2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근데 지금 가격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엄청 많이 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봐도 얘 올라. 근데 막 그러니까 5영업일 이내 다시 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내가 봤을 때 내일이고 모레고 한 이틀 안에 올라. 급격하게 올라. 그럼 봐봐요. 1,200원이었는데 1,400원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200원 더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200원 나누기 1,200원 하면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아무튼 크지 않잖아. 근데 봐봐요. 지금 1,400원 됐잖아. 그러면 이 프리미엄은 어떻게 돼요? 200원이었는데 400원이 되니까 2배가 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레버리지 효과가 숨어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막 사니까 200원밖에 안 하는데 막 살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팔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안 올랐다. 그럼 이제 뜨는 거지.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생각? 만약에 신주인수권 샀는데 그럼 이제 됐어. 오케이. 들고 있었어. 그럼 이제 난 신주를 나한테 발행할 수 있고 돈을 내야 돼. 근데 그 돈을 안 줘. 못 냈어. 그러면 실권 되는 거지. 실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산 프리미엄은 0원 되는 거고 의미 없는 돈이 되는 거고 이미 지불한 비용이니까. 그리고 실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실권주는 구주주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아무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런 좋은 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유상증자 했죠? 네.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또 뭐 있어요?